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탄약고를 드론으로 공습해 파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탄약고에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애원해 받은 북한산 미사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죠. 탄약 창고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는 수십 미터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레이 코발렌코 역시 솔다츠코의 탄약고 공격으로 푸틴이 굴욕적으로 김정은에게 애원했던 북한산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지속적으로 조달해왔습니다. 북한산 미사일이 주목받는 건 이번 공습으로 다 폭발해버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경악스러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북한 미사일은 쏘아 올리기만 하면 공중에서 비틀거리다가 폭파되고 추락하고 있었죠. 북한 미사일 기술력의 처참한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의 조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선 탄약고 폭발 사건 이전에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선 멀쩡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되는 실패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영상이 공개되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기술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해 세 개의 목표 지점을 동시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북한은 날조와 억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발사가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 영상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병사의 철저한 안보의식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육군 12사단 상승향로 봉여단의 전준우 일병이 적의 거짓된 주장과 기만 속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하는데 기여한 유공으로 합동참 모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 일병은 지난 6월 전방 감시를 위해 열 영상 장비를 조작하던 도중 화면 구석에서 번쩍거리는 구형태의 열점을 식별했고 이후 해당 열점이 북한의 미사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일병은 처음에는 달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무심코 넘어간 열점이 너의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한 번 더 확인해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식별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한 명의 병사 눈썰미 덕분에 북한의 거짓말을 밝혀낼 명확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으로 표창을 받은 전일병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욱 군인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표창을 받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유독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올해 벌써 무려 1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의 원인에 한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사 실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TOD로 촬영한 북한 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심하게 흔들리며 상승하다가 이내 공중에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좌우로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상태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전하던 미사일에는 이내 불이 붙었고 곧 폭발하여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죠.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의 실패 원인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이 발사의 왼편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사의 왼편은 지난 2017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7차례나 실패한 사실을 분석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스는 앞서 대륙 간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장거리 로켓 기술력을 과시했던 북한이 7번 연속 어이없는 결함으로 미사일을 추락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이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발사의 왼편은 해킹이나 전자기파 등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적국의 시스템을 교란해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사일 공격 시 발사 준비, 발사, 비행 3단계 중 발사 준비 과정에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발사의 왼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발사의 오른편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가리키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사이버 부대가 북한의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통제 시스템을 교란해 발사 실패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군은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후로도 북한 미사일이 단순히 기술 결함이라 보기엔 황당한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23년 초 우리 국방부가 발사의 왼편의 공식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며 그동안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사령부 산하 별도의 사이버 전자기전 부대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과 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올해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킬체인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해 제압하겠다는 것이었죠. 킬체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 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선제타격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킬체인은 작동하는 순간 북한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기에 이번과 같은 미사일 도발에는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까지 오랜 준비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로켓 대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늘리는 등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킬체인보다 앞선 시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발사의 왼편은 한국형 킬체인을 한 단계 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의 왼편에는 기존 방공체계보다 비용 부분에 있어 훨씬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방공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는 발당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하며 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지만 발당 15억 원이 넘죠. 유능한 해커 한 명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유능한 해커 한 명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이 때문에 국방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사의 왼편 개발에 나섰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면전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발사의 왼편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있었던 휴민트 신상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6월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에 의해 해외와 북한에서 활동 중인 휴민트들의 신상 정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첩보 요원들 중 상당수가 연락 두절되었고 해외 각지에 파견된 정보작전 요원들도 긴급히 귀국시켜야 했습니다. 한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두었던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이적 행위로 붕괴되고 말았던 안보 대참사였는데요. 그런데 휴민트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이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내부망에 침투했다가 정보사 요원 신상 정보를 발견하면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위해선 조선노동당 소속 기관이나 인민군 보위국, 보위성 등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으로 침투해야 하죠. 그리고 이는 과거 미국이 발사의 왼편 작전 때 북한에 침투하면서 사용한 경로였습니다. 미국이 하던 해킹을 이제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도 한국형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발사의 왼편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전부터 사이버 정보전에서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아시아 정보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해커팀이 있었습니다. 일명 다크호텔이라 불리는 이들은 중국,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등 동아시아권의 대기업 임원, 정치인들을 타깃으로 삼아 특수 제작한 악성 코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돌려 왔는데요. 보안 취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해킹 능력과 한번 물은 타겟은 끝까지 공격해 기어코 정보를 빼내는 집요함으로 해외 보안 매체들에서 다크호텔의 정보 수집력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비견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안 언론들은 이 해커 집단의 배후로 다름 아닌 한국을 꼽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서 한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나 한국의 소행일 거라는 추측이 많았었는데 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보안 매체들은 한국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콘이라는 머레어가 북한과 러시아를 공격했었는데 공격 방식이 유사해 이 역시 다크호텔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다크호텔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배후로 다크호텔이 지목받고 있죠. 사실 이런 국가를 배후로 한 해커팀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발로 뛰며 적성국의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요원들의 활동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졌을 뿐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안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능력은 물리적인 전쟁 억지력 못지않게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더욱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